자, 이번 주는 노동지표가 미국에서 쏟아지는 날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제하는 상황이 오게 될까요? 저와 함께 간단하게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요, 저번 주 주요 키워드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중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해제가 되면서 사실 월러 연준 위원과 파월과 리사 쿡 그리고 보스틱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보고서가 있었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파월 같은 경우는 중립에다가 매파 한 스푼, 장기 중립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마 올랐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그리고 연준은 정책을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PC 인플레이션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네 번째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금리 인하를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금리가 시장의 아픈 금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가 높대, 시장이 거기에서 굳이 고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실업률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추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언급을 했는데, 정리를 해서 중립에다가 매파 한 스푼 첨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경제가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도 사실상 드라마틱한 인플레 변화가 없다면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중립금리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 바쁘게 할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사 쿡과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요, 보스틱 총재가 진짜 많이 바뀌었죠. 일단 리사쿠 같은 경우는요, 금리 인하가 빠를 필요 없다, 빠르면 문제가 있다, 굳이 따지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중립적인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임금 성장이 저하되었다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보스틱 총재가 이게 좀 재밌습니다. 금리 인하를 원래는 두 번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제는 자신감이 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둔화를 하겠지만 늦어지는 중이다. 유가도 올라오고 있고 예상한 것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밸런스,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밸런스가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울수비는 유일한 비둘기입니다. 구울수비 총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든 지표들을 다루면서 여기 연준 위원들이 매파인지 비둘기인지 알려주는 지표 내에서도 가장 비둘기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3번이 이제 자신들의 예상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주택시장 여전히 문제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나온 PC 인플레이션 아시다시피 사실 금요일날 휴장이었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PC 인플레이션 총 기준으로는 1년 기준으로는 예상대로 2.5%가 나왔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0.3%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코어 PC는 1년 기준으로 2.8%가 나왔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0.3%가 나오면서 예상대로 나왔는데요. 자, 근데 왜 이게 긍정적이냐? 대부분 다 예상대로 나온 거 아니냐? 서비스 지표가 내려갔습니다. 자, 일단은요, PC 인플레이션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PC 인플레이션에서 굿즈, 에너지 쪽이 조금 더 높게 올라오는 결과가 좀 있었거든요. 가솔리랑 에너지 굿즈가 3.4%, 옷과 신발이 1%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소비재가 조금 더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좀 있었고요. 레크리에이션 장위와 탈 것이 좀 크게 상승했지만 다행히 서비스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서비스 쪽 PC 인플레이션이 0.3%에 고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진짜로 리사쿡 연준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임금은 잡혀가는 문제, 그리고 파월이나 연준회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잡혀가는 분위기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세팅에서 좀 선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번 PC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키워드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키워드는 4개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는 노동 지표가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스케줄 먼저 짚고 나머지 섹터들 주요 키워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월요일부터 사실 4시간 뒤부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기준으로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얼마만큼의 직장 창출이 실업자 한 명당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밸런스가 발표가 되는 날이 바로 이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연설들이 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우만, 윌리엄스, 메스터, 메리달리 등등 여러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펙의 회의와 ADP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변화, FOMC 위원, 보호만 연준위원의 연설, 그리고 서비스,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요거는 ISM 서비스업 지수, ISM 병원 지수가 합쳐진 거죠. 그리고 파월 연준 위원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출 수입 무역 지수와 그리고 메스터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고, 금요일 날은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비농업 고용 지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말 많은 노동 지표들이 쏟아지는 한 주가 바로 이번 주 한 주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이신 것처럼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중요한데요. 섹터별 제조업,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제 나온 소식인데 중국 기준으로 사실 이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크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실 국제 유가 관련해서 중국 쪽에 공장이 살아나게 되면 중국의 오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오일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금리 인하가 6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스위스는 이미 금리 인하를 했고,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오펙 회의, 방금 전에 리뷰를 해드렸지만 오펙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펙 회의에서 추가적인 유가 감산에 대해서, 오일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미 러시아 쪽에서는 추가 감산을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주 유가 관련된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고용 지표들 뭐가 나오느냐? 졸투구인이직 보고서,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ADP 비농업 고용지수, 짭비농이라고 불리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졸투구인이직 보고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실업자 한 명당 얼마만큼의 직장 창출이 되는지, 혹은 반대로 직장 하나당 실업자가 몇 명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게 직장 하나당 실업률 몇 명인지 알려주는 지표가 0.7에서 정지가 된 지 꽤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실업률이 올랐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저번 달부터 좀 소폭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3.9를 찍었고, 그에 따라서 이게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에 보고가 될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업률이 사실 3.9%보다는 높거나 같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3.9라는 지표는 사실상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2024년 말에 최하단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0.1%만 더 올라가서 4%만 찍어도 연준의 예상에 딱 그 범위라는 거, 연준이 생각하는 적당한 범위가 이 4%라는 건데, 사실 지금 벌써 4%를 찍게 되면 앞으로 남은 8개월간 4%보다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실업률이 과연 여전히 낮은 수치가 유지가 되는지, 이제는 4%를 넘어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될 타이밍인지 한번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언제든지 이제 실업률이 4%를 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연준의 발등이 불이 떨어져서 실업률을 잡으려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는 만약에 4%를 일찍 찍게 되면 빨라지기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냥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불리는 물건이 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불리는 물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다른 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이시죠?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냐면 특정 주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처음 신청한 사람들의 수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실직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업률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들의 수인데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라는 소리는 장기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직장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지금 당장 노동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만한 지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장 찾기가 쉬운가 안 쉬운가. 만약에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직장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섹터 로테이션이 되는 거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다라는 건 지금 직장 마켓이 잡마켓이 안 좋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비농업과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죠. 일단 둘 다 농업을 제외한 고용지표를 알려주는데 노동부에서 BLS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정부 데이터 기반으로 가정직, 비영리 조직 모든 부분들의 고용 상황을 포함하는 거고요. 파업한 사람들, 장기 휴가로 나간 사람들도 고용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을 조금 더 메저한다, 조금 더 측정한다는 느낌의 비농업 고용지수고 농업을 제외한 고용지표고 그리고 짭비농이라고 불리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ADP라는 기업이 대부분의 S&P 500 기업들의 급여를 담당하는데 이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급여 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부분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주는 지표고요. 파업, 장기 휴가는 고용에 포함하지를 않고 돈을 받는 사람들만 포함을 하는 지표가 바로 이 ADP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ADP가 BLS 비농업보다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 비농업 찐비농 혹은 정부의 비농업 고용지수를 예측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올라가는데 짭비농,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내려가는 결과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지어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왜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올라가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거를 메꿔주고 있어요. 이건 파월도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ADP 기준으로는 내려오고 있지만 정부나 혹은 뭐 비영리 기관 쪽 혹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아마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세인 쪽에 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이 지표를 해석하는데 올바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농업 고용지수 중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한번 얘기를 갖고 와봤는데 여전히 직장 창출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게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바꿀 정도는 아니고 또한 지금 당장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과연 이번 주에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혹은 좀 제조업 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그냥 제조업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제조업 지수는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S&P 글로벌에서 발행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제조업 지수고요.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모든 국가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잣대를 들이밀어서 비교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제조업 지수는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가,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가를 비교를 할 때 훨씬 더 측정하기 쉬운 지표고요.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지수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다 보니까 생산, 신규 주문, 고용, 재고, 배송 시간 등 훨씬 더 다양한 지표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 구매 관리자들을 미국에 있는 400개 기업을 구매 관리자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국의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전달에 비해서 어땠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어땠는지를 훨씬 더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섹터별로도 지금 옷이 제조업이 잘 되는지, 자동차 제조업이 잘 되는지, 반도체 제조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섹터별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이 제조업과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양쪽의 이 차이를 이해하시고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 발표가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16개월 내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16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중국에서는 이번에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미국 쪽에서는 반등이 있을 수 있을지, 지금 사실 고금리인 상황이라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제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기업들의 실적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지표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발표하는 어닝들은 사실 중요한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한국 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월요일날 장 전에 나녹스의 어닝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는 블랙베리의 어닝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모든 어닝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번 주에 관련된 것, 저번 주에 관련된 것, 위클리 리뷰와 프리뷰 간단하게 정리를 마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채팅창과 코멘트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